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다. 인간이 사악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제도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고귀한 야만인 즉 교육이나 사회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원초적 상태의 인간을 높이 찬양했다. 도덕 때문에 사회가 유지된다는 일반 논리에 반하는 루소의 정치 이론이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은 프랑스 대혁명에 미친 영향 때문이다. 1762년에 출간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 그러나 어디서나 인간은 굴레에 묶여 신음하고 있다. 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말은 수많은 혁명가들의 강령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인간은 태어날 때는 다른 동물들처럼 자연적 법칙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존재이지만 인간이 도덕규범이라는 관념적 굴레를 만들므로 도리어 그것에 인간 자신이 억압당하는 모순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루소는 도덕규범으로 인해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사회에 속박당한다고 보고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행해야 할 타인의 복지와 관련된 행동 규범이며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이다. 서양 문화의 핵심적 발상은 인간이 보편적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 개념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경우 그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허용되는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 또 어떤 행위가 의무적인 것인지를 명시해준다. 계몽주의가 남긴 자율성이라는 이념에 따르면 도덕은 타인의 법칙에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자유롭게 부여한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한다. 도덕은 우리에게 상호적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해주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합리적인 실천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약자를 도와라, 남을 살해하지 말라 등은 고전적인 도덕 규범들이다. 이 외에도 수많은 규범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용 주차장소에는 왜 주차하면 안 되는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새벽에도 꼭 교통신호를 지켜야 하는지, 처음 만난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겼으면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지, 결혼 전 섹스는 왜 나쁜지, 사채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한지, 매일 골프나 치고 도박장에 자주 출입하는 것이 왜 나쁜지 등이다. 특히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란 매우 어렵다. 일부 일처제 사회와 일부 다처제 사회는 성윤리의 도덕적 긴장도 면에서 많이 다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규범들을 지켜야 하며 만일 그런 근거가 갖는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전통적 대답들이 있는데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양 종교에서는 창조주의 의도에서 찾았고 불교, 유교, 도교로 대표되는 동양 종교에서는 초월적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철학자 니체는 도덕의 계보라는 책을 통해 모든 도덕은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 고안된 억압적 장치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구적 사기술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규범과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류의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꾸며낸 소설에 불과하다. 우주에는 구체적이며 감각적인 인식 대상으로서의 현상만이 있을 뿐 평가 대상으로서의 비가시적이며 도덕적인 가치는 객관적 사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도덕적 규범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속박하게 되었는가? 니체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 강자와 약자, 능동적인 자와 수동적인 자,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에 복종하는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주인과 노예, 채권자와 채무자, 양반과 상민, 주인과 하인, 귀족과 천민, 부자와 빈자,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대중 등으로 분류된다. 그는 도덕이 바로 이런 두 종류 사회 계층 간의 갈등에서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대항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수하기 위해 절묘하게 고안해낸 지적이고 복잡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약자들이 이렇게 묘한 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강자들에 의해 억압되어 밖으로 쏟아낼 수 없었던 삶의 에너지가 내면에 집중됨으로써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는 모두가 다른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고자 희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허구적 실체인지도 모른다. 니체에 따르면 이웃사랑은 이웃에 대한 두려움의 완곡한 표현에 불과한 노예도덕이다. 이웃사랑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내세우는 자들은 강자의 힘을 악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강자의 지배를 감수하는 인내, 근면, 겸양, 동정을 선이라고 우긴다.
니체는 도덕성에 대한 이런 상반된 관점을 각각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이라고 부른다. 그는 기독교 도덕은 노예 도덕의 전형으로서 이에 순종하는 사람은 약자이고 노예라고 주장한다. 노예 도덕에 반하는 개념이 바로 주인 도덕이며 주인 도덕에서는 고결한 영혼이고 그 반대는 비열하고 겁 많은 영혼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강자의 행복한 삶의 방식은 불행을 느끼는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약자가 누릴 수 없는 강자의 이러한 행복은 선망의 수준을 벗어나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즉,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 것이다. 약하고 자유롭지 못한 다수의 대중들은 가치관을 전복 또는 변형함으로써 강자와 약자 간의 존재 방식의 갈등에 대응했다. 약자들은 불행한 자신과 스스로 삶의 방식이 도덕적으로 좋은, 즉 선한 것이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소수의 강하고 행복한 자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라는 주장을 조작했다. 원래 좋고 나쁜이라는 대립된 비도덕적 개념들이 선한, 악한이라는 대립된 도덕적 개념으로 변형됨으로써 과거에는 그저 좋게만 여겨졌던 엘리트 귀족이나 강한 지배자는 도덕적으로 악한 자로, 그저 바람직하지 않게만 생각되었던 약한 피지배자들은 도덕적으로 선한 자들로 변신하게 되었다. 약자의 복수 전략인 이러한 가치 전도가 주인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주인은 죄책감을 느끼게 된 데 반해서 노예는 우월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니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의 도덕적 족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계몽이 끝난 시대에도 대중을 계몽하는 일이 가능할까? 1999년 페터 슬로터다이크는 인간 농장을 위한 규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유럽 지성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대중을 주인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근대의 기획이 실패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평등지상주의에 있다고 말한다. 대중은 니체가 말하는 원한 감정, 즉 강자를 도덕적으로 경멸하고 동시에 약자가 스스로를 정당화함으로써 평등지상주의를 구현했다. 모든 수직적 차이를 수평적 차이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차이는 결국 타자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 때문에 포스트 휴머니즘의 주창자인 그는 현대인의 실존 조건이 경멸이라고 단언한다. 인간은 가축만을 사육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도 사육해왔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휴머니즘은 인간을 야만의 상태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데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휴머니즘의 주제는 인간 길들이기이며 인간 길들이기는 곧 훈육과 사육의 문제로 이어진다. 글, 성필원